여기 한국의 나훈아라는 가수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의 일생을 연구하다가 충격받은 독일인이 있는데요. 대체 그는 왜 한국 가수를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배가 끝난 어느 오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 속에는 백발의 한국 남자가 열창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심취해서 듣다가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단체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누군지 궁금했죠. 그러자 한 분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한스 밀러입니다. 20년간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 근대 음악만을 연구하다가 최근에 한국의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인교회에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이 나훈아에 푹 빠져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가수이길래 타국에서 저렇게까지 열광적인가 무척 궁금했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서 나훈아의 곡을 듣기 위해 유튜브를 켰습니다. 고장난 벽시계, 1972년 어느 한국 방송의 영상이었죠. 처음 영상을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무대에 등장했는데 흥미롭게 서양의 슈트를 입고 있으면서도 동양적인 선율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 독일의 전통 민요 슐라거처럼 구성지면서도 전혀 다른 감성을 담고 있었죠.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완전히 영상에 푹 빠졌고 곧 가수의 이름이 나훈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대 매너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즉시 저는 나훈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데뷔한 가수라는 것, 천리길이라는 첫 곡으로 시작해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말이나 영어로 된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나훈아의 음악 세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자료를 찾아보니 196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죠. 나훈아의 음악은 이러한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독일의 전후 모습과도 비슷했다고 할까요? 특히 저는 나훈아의 음악적 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의 창법이 서양의 대중음악과 만나 만들어낸 독특한 사운드는 우리 독일의 민요가 현대 음악으로 발전한 과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통한 한민족 혼의 기록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훈아라는 예술가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음악이 탄생한 땅을 직접 밟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음악학자로서 이런 발견을 하게 되다니 이것은 분명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가왕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 위대한 예술가의 삶과 음악을 통해 동서양 음악의 가교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의 어둠이 깊어갈 때까지 저는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나훈아 연구 프로젝트라고 쓰인 새로운 노트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서는 여전히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가왕이라 불리는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나훈아의 음악을 연구하면서 저는 뜻밖의 장소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독일 에센 지역의 한인회관에서였죠. 1960년대 후반 수많은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정말 나훈아 씨의 고향역이나 내 마음의 어머니를 들으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한인회관에서 만난 박영자 할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1966년에 간호사로 독일에 오신 분이었죠. 젊은 시절 듣던 나훈아의 노래를 이야기하시는 할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 광부들이 모여서 나훈아 씨 노래를 틀어놓고 고향 생각을 했지요. 특히 울지 않으려 해도를 들으면 눈물바다가 되곤 했답니다. 김정웅 할아버님 82세의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963년 광부로 오셔서 30년간 루르 지역 탄광에서 일하신 분이었죠. 이분들의 증언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이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 타국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의 음악적 혁신성이었습니다. 1970년대 나훈아의 음악을 분석해보니 그는 한국 전통음악의 식임새, 즉 음을 꾸미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더군요. 특히 잡초라는 곡에서 그가 시도한 창법은 우리 독일의 성악가들도 흉내내기 어려운 고난도의 테크닉이었습니다. 잡초처럼 한번 살아보자.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흙 속에서도. 이 노래의 가사를 번역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독일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던 한국의 광부들, 간호사들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에센대학병원에서 40년간 간호사로 일하신 이명숙 할머님이었습니다. 매일 밤 야간 근무를 하면서 나훈아 씨의 영령을 음을 따라 부르시곤 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한국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메었죠. 하지만 그 노래 덕분에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할머님은 아직도 그 시절 들으시던 나훈아의 카세트 테이프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테이프의 겉면은 수없이 반복된 재생으로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은 전혀 바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올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하지만 나훈아 씨의 노래만 들으면 어디선가 힘이 났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노래에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나훈아의 음악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예술적 성취를 넘어 타지에서 고군분투하던 교포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특히 1975년 발표된 대한민국 상이용사라는 곡은 우리 독일 사람들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겪은 두 나라의 공통된 아픔이 이 노래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독일에서 힘들 때마다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며 버텼다는 걸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한인회관을 나서며 들은 할머님들의 당부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들에게 나훈아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고향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욱 깊이 나훈아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의 음악이 지닌 예술성과 함께 그 노래가 지닌 사회적, 역사적 의미까지 연구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의 나훈아를 연구하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음악이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었죠. 교수님, 80년대 초반 우리가 독일에서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떠나올 때만 해도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다니.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난 최영식 할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아버님이 들려주신 나훈아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광부들이 모이면 꼭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항구에 들어와 정박한 배처럼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다녀오면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나훈아 씨의 고향역이 더욱 슬프게 들리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나훈아의 음악은
이전과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3호곡 영영 남자의 인생 등의 곡에서 그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복잡한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했더군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 시기에 등장한 노래방 문화였습니다. 우리 독일의 맥주 축제처럼 노래방은 한국인들의 일상적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들 중 상당수가 나훈아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에도 노래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교포들이 모여서 나훈아 씨의 노래를 부르며 향수를 달랬죠. 울지 않으려 해도를 부르다가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곤 했답니다. 김순자 할머님의 회상이었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간호사로 오신 뒤 베를린에서 한인 교포들을 위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도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만큼은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모정의 세월 같은 노래들이요. 한국말을 잘 못해도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리의 정서를 배웠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나훈아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2세대 교포들도 그의 노래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오실 때면 항상 나훈아 씨의 그날이 오면을 흥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노래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독일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한정우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부 출신 아버님의 노래가 결국 자녀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나훈아의 1980년대 음악을 연구하면서 저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대변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고국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조국에 있는 이들에게는 공감이 되었으며 다음 세대에게는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독일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그 노래들이 우리의 한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모두 담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왜 그가 가왕이라 불리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한민족의 혼과 역사가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의 나훈아를 연구하면서 저는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술가로서의 강인한 신념이었죠. 교수님, 그때 우리 모두 놀랐어요. 1992년 여당에서 국회의원 제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나훈아 선생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더군요. 뒤셀도르프에서 만난 한인회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나훈아의 거절 이유였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난 가수가 천직이다. 이 한마디에서 저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바흐가 음악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나훈아 역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삼성그룹의 회장 생일잔치 축하 공연도 거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제의받은 출연료가 지금의 가치로 수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대중을 위한 가수지 특정인을 위한 가수가 아니다. 이런 그의 소신은 독일 교포 사회에도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할 때 나훈아 선생님은 오히려 돈을 거절하면서까지 소신을 지키셨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함부르크의 한인교회에서 만난 이영호 장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1960년대 광부로 오신 뒤 평생 독일에서 교포들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었죠. 특히 1996년 오사카 공연에서의 일화는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친 후 일본 우익들의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나훈아는 오히려 때려 죽이려면 죽이라 해라라며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포들 모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우리의 한을 대신 풀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베를린에서 4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김말순 할머님의 회상이었습니다. 제가 더욱 감동받은 것은 그의 음악적 신념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음악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는 와중에도 나훈아는 자신만의 색깔을 고수했습니다. 트로트와 블루스, 한국 전통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녹여내는 작업을 계속했던 것이죠. 나훈아 선생님의 3호곡을 들어보세요. 거기엔 한국의 전통 식임새와 서양의 블루스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바흐가 독일 민요를 자신의 방식으로 승화시킨 것과 같은 예술적 성취입니다. 저의 이런 분석에 독일의 음악평론가 동료들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그의 창법에 담긴 혁신성과 전통성의 조화는 세계 음악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죠. 교수님, 나훈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긍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왜 그가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훈아의 음악은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그의 콘서트였습니다. 교수님,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은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독일에 사는 우리도 한국의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겨우 티켓을 구한답니다. 뮌헨에서 만난 정미숙 할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콘서트 티켓은 방탄소년단보다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가수들의 공연도 대단하지만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는 달라요. 3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라이브 공연. 그것도 70대의 나이에. 실제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 그의 공연 영상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호흡이나 변곡점에서 음의 흐름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실력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독일의 전설적인 성악가 피셔디스카우의 기록에 버금가는 것이었죠. 선생님께서는 콘서트에서 한 팔을 들면 자신이 작사나 작곡 중 하나만 한 곡이고 양팔을 들면 작사와 작곡을 모두 한 곡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로 관객과 소통하시죠.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문화부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무대 매너는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만들어내는 요소였던 것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8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그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있었을 때 나훈아는 전국의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맞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5분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예술가의 존엄성을 지키는 투쟁이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포들도 신문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당당한 모습에 우리도 힘을 얻었죠. 우리도 이국 땅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요. 베를린의 한인 식품점 주인이신 박성철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테스형이라는 곡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시대와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현대 음악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테스형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세대의 가수가 손주 세대와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쾰른에서 만난 이정숙 할머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나훈아의 음악이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서는 시대적 증언이었다고 봅니다. 그의 노래는 한국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겪은 힘든 시절, 그리고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 그 모든 이야기가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속에 있어요. 독일에서 50년을 사신 김영수 할아버님의 말씀처럼 나훈아의 음악은 살아있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왕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호흡하며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수님, 우리의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해주세요.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저는 이분들의 부탁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래요. 우리 교포들도 모두 한국에 가려고 해요. 평생 한 번뿐일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독일 교포 3세인 김민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60년대 광부로 오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독일에서 태어나 자동차 정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3대에 걸쳐 나훈아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다는 그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탄광에서 일하실 때 울지 않으려 해도를 들으셨고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나이 눈물을 들으셨대요. 저는 테스형을 들으며 자랐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곳곳에서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티켓 예매 상황이었습니다. 개표 시작 3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마지막 무대라니. 말씀하시기도 힘드시네요. 서울에서 만난 박명순 할머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독일 파견 광부였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독일에서 일할 때 항상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듣곤 했어요. 고장난 벽시계가 나오면 꼭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이번 공연은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을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해요. 콘서트장 주변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많은 교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한인들이었죠. 선생님의 노래는 우리의 청춘이었어요. 그 시절 우리의 한과 사랑,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죠. 함부르크에서 온 최정희 할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 간호사로 독일에 가셨다가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한국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음악학자로서 저는 이번 공연이 단순한 은퇴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결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훈아는 120곡이 넘는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비틀즈 27곡, 엘비스 프레슬리 38곡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1200곡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의, 아니, 전 세계 한민족의 한과 사랑이 모두 담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베를린에서 온 이상길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려 합니다. 나훈아라는 예술가가 우리 시대에 남긴 발자취를, 그리고 그의 음악이 지닌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콘서트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수많은 한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 모두 나훈아의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민족의 혼을 노래한 예술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음악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작입니다. 콘서트장에 들어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무대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